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지식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 후추통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후추는 스테이크나 파스타에 풍미를 더해주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저렴한 향신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작고 검은 알갱이가 한때는 같은 무게의 금과 거래되고 교회의 11조나 왕의 세금으로 쓰였으며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중세 유럽인들은 왜 그토록 후추에 집착했으며 이 작은 향신료가 어떻게 지도에 없던 바닷길을 열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까지 불러일으켰을까요? 오늘은 향신료의 왕이라 불리는 후추의 파란만장한 세계사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후추를 풍미를 위한 조미료로 생각하지만 중세 유럽에서 후추는 생존과 욕망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한 마법의 가루였습니다. 냉장 기술이 전무했던 시절, 기나긴 겨울을 나기 위해 유럽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육류 보관법은 소금에 절이는 염장법이 유일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이고 소금에 절여져 딱딱하고 짜기만 한 고기를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삶을 말입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이때 후추가 등장합니다. 후추의 강력한 방부 및 살균 효과는 고기의 부패를 늦춰주었고 무엇보다 특유의 강렬한 향으로 고기의 누린내와 부패취를 완벽하게 가려주었습니다. 밋밋하고 역겨웠던 음식을 먹을 만한 요리로 바꿔주는 그야말로 마법의 가루였습니다. 특히 겨울이 길고 혹독한 유럽 내륙 지방에서 후추는 식량 보존 기간을 늘려주는 생존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둘째, 약이 귀했던 시절의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의학의 근간은 인체를 뜨거움, 차가움, 건조함, 축축함의 네 가지 체액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보는 사체액설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후추는 성질이 뜨겁고 건조하여 차갑고 축축한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 감기, 소화불량, 류머티즘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약재로 쓰였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희박했지만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조차 후추가 역병을 막아준다고 믿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후추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닌 중요한 의약품이었습니다. 셋째,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가장 뜨거운 사치품이었습니다. 후추는 인도 남부 말라바르 해안이 원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수확된 후추가 유럽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실로 멀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인도 상인, 아라비아 상인, 이집트 상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까지 수많은 중간 상인들의 손을 거치며 가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산지 가격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가격표가 붙었죠. 이 때문에 후추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어에 후추할 임대료라는 관용구가 있을 정도로 후추는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세금, 심지어는 고위 성직자에게 바치는 뇌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연회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음식에 후추를 산더미처럼 뿌려댔고 결혼하는 딸에게 후추를 지참금으로 쥐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비싼 후추를 독점하며 유럽의 불을 쓸어 담은 곳은 바로 이탈리아의 해상공화국 베네치아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슬람 세력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고 지중해 무역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후추는 반드시 베네치아의 손을 거쳐야만 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베네치아가 부르는 값에 후추를 사야만 했습니다. 베네치아의 폭리를 더는 견딜 수 없다. 이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와 교역할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열망은 유럽인들의 시선을 지중해 넘어 미지의 대서양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베리아 반도 끝에 위치하여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새로운 항로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슬람과 베네치아의 독점을 깨고 검은 황금 호추를 직접 손에 넣기 위한 위대한 도전, 즉 대항해 시대가 마침내 막을 올린 것입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서쪽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표 역시 황금과 호추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그의 항해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호추보다 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던 기나긴 항해 끝에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마침내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2년이 넘는 처절한 항해 동안 괴혈병으로 선원의 절반 이상을 잃었지만 그가 리스본으로 돌아올 때 싣고 온 호추와 향신료는 원정 비용의 60배가 넘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럽이 호추를 직접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열어젖힌 새로운 항로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호추 무역의 중심지는 지중해의 베네치아에서 대서양의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인해 더 효율적인 무역 시스템을 갖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옮겨갔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제국으로 성장했고 독점적 지위를 잃은 베네치아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도로부터 호추가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금값 같던 호추 가격은 점차 하락했습니다.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호추는 이제 막 성장하던 시민 계급도 맛볼 수 있는 향신료가 되었고 이는 유럽 전체의 식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호추를 비롯한 향신료 산지를 독점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메리카로 몰려가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고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뒤따랐음은 물론입니다. 작은 호추 알갱이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결국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세 유럽인들의 호추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에서의 생존 문제였고 부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며 미지의 세계를 향한 탐험의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이 작은 검은 열매 하나가 결국 인류의 식탁을 넘어 무역의 지도를 바꾸고 제국의 흥망을 결정했으며 세계를 하나로 묶는 동시에 식민 지배라는 비극을 낳는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현대의 호추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반도체 혹은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석유가 오늘날의 호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지식 나누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